갑자기 식당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수백 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사람은 이번 올림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손흥민. 그는 지금 다른 경기장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어야 할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선수촌에서 그의 이름에 박수가 터져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한국 음식이 선수촌을 가득 채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전문 기자 마이클입니다. 국제대회 현장을 수십 년 넘게 누볐고 올림픽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장면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터지는 함성도, 눈물로 얼룩진 시상대도, 충격적인 역전극도 저에게는 취재해야 할 하나의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기자로서의 냉정함이 무너진 건 경기장이 아니라 선수촌 구석의 조용한 식당에서였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선수촌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식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하나둘 식판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수, 이탈리아에서 온 선수, 북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짧은 인사를 나누며 줄을 섰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밥을 먹는 풍경. 취재를 수십 년 해도 올림픽 선수촌은 항상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식당 한편에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 없던 코너가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뒤섞인 낯선 음식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밥 위에 갖가지 나물을 얹은 그릇, 짙은 빛깔의 국물, 그리고 붉고 매운 냄새를 풍기는 반찬대. 한식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 앞에서 선수들이 하나같이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야 할지 몰라 젓가락을 어색하게 들어보는 선수,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선수, 슬쩍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선수. 저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코너는 인기가 없겠구나 하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잡담이 오가던 식당이 단숨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 하나. 유니폼 차림에 이마에 땀이 맺힌 경기를 방금 마친 것 같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종목도 국적도 다른 선수들이 동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 선수, 브라질에서 온 선수, 케냐에서 온 선수까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사람들이 왜 저 얼굴 하나에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첫 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응원 이상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 영상은 이 선수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판 옆에 조용히 놓인 작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기자로서의 촉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으로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문구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화면 속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막 마친 직후였을 텐데도 숨을 고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인터뷰를 봐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입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과 진심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화면 속 그는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조명도 없고 정돈된 배경도 없었습니다. 경기장 복도 어딘가에서 급하게 찍은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투박함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두 문장이 식당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선수들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알아보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곳을 건드린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한 선수는 식판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케냐에서 온 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옆 사람과 짧게 속삭이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반응은 이름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손흥민은 지금 경기장에서 리그 시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열리는 이 순간에도 그에게는 소속팀과의 계약이 있고 출전해야 할 경기가 있고 지켜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쁜 일정 속에서 짬을 내어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틀어줄 영상을. 공식 행사도 아니고 대규모 홍보도 아닌 그저 밥 먹는 선수들 앞에서 틀어줄 짧은 영상 하나를.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조용히 물음표를 하나 남겼습니다. 왜?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의 선수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기를 앞둔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 저는 그 묘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포츠 현장을 오래 취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경기장 밖에서의 선수들, 조명이 꺼진 뒤에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작은 존재인지를. 화려한 경기복 뒤에 감춰진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들. 그것은 국적과 종목을 초월한 모든 선수들이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선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한 겁니다. 줄을 서 있던 선수들이 식판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가까운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 있던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벽에 기대거나 옆 사람 곁에 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취재 수첩에 기록하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쓸 게 있겠다는 기자의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사람으로서의 감각이었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10여 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한식 이야기를 꺼낸 건 영상의 중간 즈음이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거창하게 포장하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 하나를 꺼내놓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훈련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먹던 밥상. 별거 없는 밥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다고. 하지만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쳐 있어도 수저를 들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저는 그 대목을 들으며 취재 수첩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에 담긴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건네지는 것들, 그 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저에게는 유독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는 이 한 끼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식당 안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 조용한 박수 소리,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소리. 수백 명이 모인 공간에서 그 소리들이 마치 파도처럼 천천히 번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잠시,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냉정함이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먼저 움직인 건 미국에서 온 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식 코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빨간 김치를 조심스럽게 식판에 담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그 선수가 김치를 식판에 담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선수가 비빔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코너 앞에 서서 색색의 나물이 얹힌 그릇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 그냥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조용히 다가와 비비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숟가락으로 천천히 섞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선수 두어 명이 관심 있다는 듯 슬쩍 다가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눈으로 따라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식당 한켠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취재를 한다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올림픽 현장을 누비면서 제가 늘 카메라에 담으려 했던 건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결승선을 끊는 그 찰나, 눈물이 터지는 시상대 위, 역전골이 터지는 그 짧은 폭발의 순간들. 그런데 그날 식당에서 제가 목격한 건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을 어색하게 집어들고 처음 맛보는 맛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과 짧은 눈빛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선수들이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취재 수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선수촌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각국 선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이어폰을 끼고 혼자 벽에 기대어 있었고 어떤 선수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선수들은 숙소 앞 복도에 모여 앉아 서로의 나라 말로 뭔가를 가르쳐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 사이로 어딘가 아련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 여기서 반드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웃음 뒤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치다 멈춰 선 건 숙소 건물 앞 작은 벤치 때문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선수였습니다. 식당에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마신 뒤 고개를 갸웃하던 그 선수였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양손을 모은 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이어폰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허가를 받고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오늘 그 영상 봤냐고. 저는 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밥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받아 적는 손이 잠깐 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경기 전날 반드시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었다고. 레시피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손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고. 그런데 여기 오면 그걸 먹을 수 없으니까 경기 전날 밤이 늘 좀 허전하다고. 허전하다는 단어를 그가 영어로 말했을 때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배가 고픈 것과 허전한 것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른 선수들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선수는 고향의 겨울 풍경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훈련을 마치면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는데 그게 없으면 몸이 덜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수는 가족 전체가 밥상에 둘러앉던 시간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보다 그 분위기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된장국을 처음 마셔봤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한국 된장과 일본 미소가 비슷한 계열이라는 걸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따뜻한 국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무언가를 건드렸겠지요. 화려한 올림픽의 이면에는 이런 밤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날처럼 선명하게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수촌은 모든 게 갖춰진 공간입니다. 최고의 훈련 시설, 최상의 의료 지원, 다국적 음식이 가득한 식당.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이라도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 익숙한 냄새,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 그런 것들은 어떤 시설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선수촌의 복도와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은 저마다 그 빈자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영상이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됐습니다. 된장국 이야기, 따뜻한 밥상 이야기, 그리고 그 말. 지쳐 있어도 수저를 들면 다시 일어날 것 같았다는 그 말.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왜 지금 이 영상을 보낸 걸까? 단순히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 자신이 직접 겪었던 무언가를 이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식판 옆에 놓여있던 그 작은 문구. 저는 낮에 그 문구를 읽었을 때의 느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식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선수촌 식당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취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식판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코너를 정리하는 소리가 넓은 공간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식 코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코팅된 작은 카드 하나. 저는 그 앞에 서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의 한식은 한 선수의 마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어떤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두 문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 처음 봤을 때는 응원 문구 정도로만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리 읽혔습니다. 이기길 바란다가 아니었습니다. 잘 버텨주길 바란다가 였습니다. 이기는 것과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이기는 건 결과에 대한 이야기지만 버티는 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를 쓴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로서 버틴다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와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처음으로 이 한식 후원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번 한식 코너는 공식 스폰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어떤 기업의 마케팅도 어떤 단체의 공식 지원도 아니었다고. 한 개인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고 선수촌 측에 요청을 했고 준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받아 적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계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개인이 보내온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 국제 무대에 섰을 때 낯선 땅에서 먹은 따뜻한 한 끼가 자신을 붙잡아준 적이 있다고.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젯밤 손흥민의 영상 속 한 대목이 겹쳐졌습니다.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쳐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그 말이 단순한 감성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유럽으로 건너간 건 어린 나이였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식탁. 그 시절을 버텨온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그건 막연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냄새가 없다는 것, 맛이 낯설다는 것, 밥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
그 구체적인 결핍들이 쌓여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경기를 앞두고 몸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아무리 훈련이 잘 된 몸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발이 무거워집니다. 그가 유럽 생활 초반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조금씩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들은 그의 메시지 속에는 그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 혼자 숙소에 앉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긴장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냥 밥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상태.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쓸쓸해서 수저를 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를 붙잡아 준 건 마침 지인이 가져다 준 작은 밀폐용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담아보낸 된장이었습니다. 그걸로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이 그날 밤 그를 다시 앉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다시 읽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대단한 치료도 특별한 처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된장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 특파원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음식도 낯선 곳에서 혼자 취재를 하던 시절. 어느 날 밤 숙소에 돌아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어디선가 한국 라면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라면 한 봉지였는데 그걸 끓이면서 나는 냄새에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냄새가 담고 있는 것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손흥민의 된장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날 밤 그 냄새를 다시 맡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늦게 식당을 다시 찾았을 때 한식 코너 앞에는 아침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망설이다 지나쳤던 선수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선수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쁜 쪽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다는 표정,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비빔밥을 먹던 독일 선수는 이미 그릇을 다 비우고 한 그릇 더 담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도 조용히 웃었을 겁니다. 화려하게 웃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만 짓는 그 조용한 웃음으로. 올림픽 선수촌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작은 흐름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서로 낯을 가리던 선수들이 식당에서 자꾸 마주치다 보면 눈인사를 나누게 되고 눈인사가 쌓이면 짧은 말 한마디가 생기고 그 말 한마디가 쌓이면 어느 순간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도 그 흐름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방식은 국적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며칠 동안 지켜본 흐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선수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식 코너를 중심으로 생겨난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의 영상이 흘러나온 첫날 저녁 한식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선수들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선뜻 식판에 담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건 거부가 아니라 낯설미였습니다. 모르는 것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특히 선수들처럼 몸 관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나무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망설임 자체가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한식 코너 앞에 서너 명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날 저녁 비빔밥을 먹었던 브라질 선수였습니다. 그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손짓을 섞어가며 섞는 동작을 보여주고 먹는 흉내를 내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동료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비빔밥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낯선 음식이었던 것이
하루 만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잇는 방식이 꼭 이렇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 먼저 전해지고 그 경험이 다시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건드립니다. 점심 무렵에는 한식 코너 앞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저는 코너 옆자리에 앉아 오가는 선수들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한식을 접하는 선수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입 먹고 표정이 밝아지는 선수, 한 입 먹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번 더 먹어보는 선수, 그리고 한 입 먹고 조용히 내려놓는 선수. 세 번째 반응도 있었다는 걸 굳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더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식에 감동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처음에 고개를 갸웃거렸던 선수들이 다음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거부했던 선수들도 이틀, 사흘 지나면서 슬쩍 다시 와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낯설미 익숙함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제가 인상 깊게 지켜본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선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과묵한 인상이었는데 첫날 저녁 한식 코너 앞에서 가장 오래 서 있다가 결국 그냥 지나쳤던 선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다시 한식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역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원봉사자에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된장국 국자를 들어 설명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그릇에 된장국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봤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국그릇을 밀어내는 것도 더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는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와 짧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된장국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좋다, 나쁘다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그냥 마시고 나서 어딘가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진다.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떤 평론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된장이라는 건 원래 그런 음식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오래 발효된 깊은 맛이 서서히 몸 안으로 스며드는 음식. 그 조용한 깊이를 이 스웨덴 선수는 단 한 그릇으로 느낀 겁니다. 한식 코너가 단순한 음식 코너 이상의 것이 되기 시작한 건 사흘째부터였습니다. 코너 앞에서 서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서로의 고향 음식을 이야기하는 시기였습니다. 비빔밥을 처음 먹은 멕시코 선수가 자국의 비슷한 음식을 설명하려고 손짓을 했고 옆에 있던 인도 선수가 자기 나라에도 비슷하게 재료를 섞어 먹는 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 대화가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그 어색한 대화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도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그 며칠간의 장면들을 수첩에 기록하면서 손흥민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매개로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 후원의 진짜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왜 하필 이번 올림픽이었는지, 왜 이름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된 건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로란 다름 아닌 한 통의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선수촌 취재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그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번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였습니다. 며칠 전 한식 코너 관련 인터뷰를 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접 만날 수 있겠냐고.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그날 밤 늦게 선수촌 한편의 작은 회의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처음 인터뷰 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후원자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수촌 안에서 이름이 조용히 퍼지고 있고 어차피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 저에게는 미리 알려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식 코너 후원 관련 내부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상단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자로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이 후원을 진행한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공식 창구를 통한 것도 아니었고 에이전시나 소속사를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한식 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비용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조직위 측에서는 공식 스폰서 절차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공식 스폰서가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붙는 것도 로고가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선수들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그 요청이 너무 생소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후원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지 않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위는 내부 논의 끝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식 코너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비용, 조리 인력 섭외, 코너 설치까지 전부 그가 부담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수들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한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식판 옆 카드에도, 코너 안내 팻말에도, 영상 마지막 자막에도. 그 영상조차 그가 직접 조직위 측에 전달한 것이었는데 영상 안에서 이 후원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수들에게 밥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이름을 숨기려 했는지 혹시 설명한 게 있냐고. 관계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보내온 메시지에 한 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 그 밥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쓰고 나서 한동안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 따뜻하지 않다. 베푸는 사람이 이름을 내세우면 받는 사람은 감사함보다 부채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냥 밥을 먹었으면 했던 겁니다. 누가 차려줬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로 남아줬으면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차가운 밀라노의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즌 중에 있습니다. 경기 일정이 빼곡하고 몸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와중에 올림픽 선수촌을 생각하고 거기 모인 선수들을 생각하고 직접 연락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철저하게 뒤에 두었습니다. 화려한 기부 발표도 언론 인터뷰도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수촌 안에서는 이미 그 이름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게 됐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루머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반신반의했고 어떤 선수는 확인하려고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퍼지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보통 유명인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흥분과 소란이 따릅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이름이 퍼질 때는 조용했습니다. 선수들이 그 이름을 듣고 잠깐 멈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식판을 든 채 잠깐 생각하는 표정,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표정. 마치 그 이름이 소란보다는 온기를 먼저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촌에서 닷새째 되던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식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식 코너 앞줄이 처음 날보다 2배는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을 붙잡은 건 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앞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 한식 코너를 그냥 지나쳤던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냄새를 맡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며칠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제 옆 테이블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 4명이 앉았습니다. 미국, 가나, 폴란드, 그리고 태국에서 온 선수들이었습니다. 공통 언어는 영어였지만 영어가 능숙한 건 미국 선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짧은 단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이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테이블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에서 온 선수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지면서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태국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나라 음식도 이렇게 맵다는 뜻이었겠지요. 가나 선수가 웃으면서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집었습니다. 매운 걸 알면서도 다시 집는 그 동작이 저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선명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비슷한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된장국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나라 국물 요리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선수들, 비빔밥을 섞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듯 진지하게 토론하는 선수들, 처음 먹어본 음식 맛을 표현하려고 얼굴 표정을 과장되게 짓는 선수들.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한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이 공통의 화제가 된 겁니다. 서로 아무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음식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언어, 번역이 필요 없는 소통. 그 무렵 저는 케냐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전반 벤치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던 그 선수였습니다. 그는 한식 코너에서 된장국과 흰쌀밥을 담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된장국을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째 이걸 먹고 있다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먹다 보니 이상하게 몸이 편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경기 전날 밤에도 이걸 먹었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고.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고. 그냥 따뜻한 기억으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긴장되고 가장 혼자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어머니 생각을 불러왔고 그 기억이 슬픔이 아니라 온기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영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쳐 있어도 수저를 들면 다시 일어날 것 같았다고. 그 말이 이 케냐 선수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닿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본 건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한식 코너 앞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는 곳 중 하나가 그 코너가 됐습니다. 땀을 닦지도 않은 채 된장국 한 그릇을 들고 자리에 앉는 선수, 경기에서 졌는지 이겼는지 모를 표정으로 비빔밥을 조용히 먹는 선수.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경기장의 어떤 장면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과 관계없이 밥 한 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가 중반을 넘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이 한창 붐비는 시간에 일본에서 온 선수와 한국에서 온 선수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된장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두 나라 사이에는 쉽게 건너기 어려운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테이블에서 두 선수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국그릇이 비어갈 때쯤 일본 선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인사가 어떤 긴 연설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밥상 앞에서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해집니다.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가던 무렵 저는 선수촌 취재를 마무리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이미 몇 편 송고한 상태였고 편집국에서는 경기 결과 중심의 취재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던 날 아침 조직위 관계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해드릴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에 시간이 되겠냐고. 저는 짐 싸는 걸 멈추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꺼낸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관계자는 이게 손흥민 측에서 조직위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공개를 전제로 쓴 게 아니라서 원문 그대로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요약해서 구두로 전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측에서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관계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유럽으로 건너간 건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로 떠나 훈련을 받았고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전부 낯선 환경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편지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유럽에서 처음 맞이한 동계 시즌, 그는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경기에서 계속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코치로부터 혹독한 피드백을 받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경기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감각이었다고 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줄 사람도 말을 건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저녁을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는 게 너무 쓸쓸해서 그냥 잠을 자는 쪽을 택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의 사람이 한때 혼자 밥을 먹는 게 힘들어 저녁을 굶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훈련 시설을 쓰던 다른 나라 선수 하나가 그에게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같이 먹자고. 그 선수의 집에 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음식이었지만 밥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가족의 소리, 음식 냄새,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는 손길들. 손흥민은 그날 저녁 그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배가 부른 것과 마음이 채워지는 건 다르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훈련장에 나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부터 느끼고 있던 무언가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밥상이 자신을 붙잡아준 기억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모인 선수들 중에는 분명히 그 시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처음 국제 무대에 서는 어린 선수들, 고향과 멀리 떨어진 채 혼자 버티고 있는 선수들.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한식이었던 건 한국 음식을 알리겠다는 의도보다는 그에게 가장 익숙한 온기의 형태가 그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관계자는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 한 줄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그 편지 맨 끝에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으면서 받아 적은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밥상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갚고 싶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저는 그 표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떠들썩하게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화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 따뜻하지 않다고 했던 그 말과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갚고 싶다는 이 문장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선수촌 식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식사를 하는 선수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 식판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 평범한 저녁 풍경 안에 한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를 가능하게 한 사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유럽의 어느 낯선 집 밥상, 거기서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던 한 소년의 기억이.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선수촌 안에서 퍼지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알게 되고 그게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명인의 이야기는 불꽃처럼 퍼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불꽃이 아니라 온기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천히 닿는 방식으로. 저는 그 속도 자체가 이 이야기의 성격을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변화를 감지한 건 경기가 후반부로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식 코너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의 표정이 처음 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맛은 괜찮은 건지 가늠하는 표정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익숙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수들은 이 코너 앞에서 잠깐 멈추는 이유가 음식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의미하게 된 것처럼. 그 코너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늦추는 선수들의 눈빛에는 음식을 고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브라질에서 온 선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경기 이야기보다 선수촌 생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게 뭔지 아냐고 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한식 코너라고. 경기 결과도 아니고 개막식도 아니고 식당 구석의 저 코너라고.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비빔밥을 먹던 날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다고. 경기 전날 밤인데 먹고 나서 처음으로 잘 잘 수 있었다고. 그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날이 계속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케냐 선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된장국을 먹고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던 그 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선수가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건 위장이 편안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잠깐 내려앉는 느낌, 긴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감각. 그게 잠을 불러오고 잠이 다음 날의 몸을 만듭니다. 손흥민이 영상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줄 거라고. 그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식 코너 근처 자리에 앉아 오가는 선수들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선수 하나가 혼자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한참을 서서 음식들을 바라보는데 뭔가 결정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가가 무언가를 권했습니다.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국을 받았습니다. 혼자 자리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금방 고개를 숙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수는 이번 올림픽이 첫 국제 무대였습니다. 나라에서 홀로 파견된 선수였고 담당 코치도 동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수촌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그 선수가 된장국 앞에서 눈가를 붉혔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국물 한 숟가락이 그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 안에 담긴 것이 단순히 된장의 맛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건 압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생각한 누군가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 마음이 국물 안에 녹아 있었을 겁니다. 경기 막판 선수촌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메달이 결정되고 일부 선수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 특유의 흥분과 아쉬움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한식 코너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도 아쉽게 탈락한 선수도 아직 경기가 남은 선수도 그 앞에 섰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 코너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코너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겁니다. 그 단순한 진리 앞에서 사람은 가장 평등해집니다. 폐막을 며칠 앞두고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선수촌에서 화제가 된 한식 코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후원자가 손흥민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외신에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선수가 많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고 적음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받아 적은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케냐 선수의 말, 브라질 선수의 말, 스웨덴 선수의 말, 그리고 조직위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은 손흥민의 편지 내용. 저는 그것들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식이 특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음식은 그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극적인 역전, 눈물의 시상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들. 그런 장면들은 분명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대부분 빠르게 식습니다. 다음 날이면 새로운 장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번 밀라노에서 제가 목격한 건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구석의 작은 코너, 조용히 건네진 국물 한 그릇, 이름을 숨긴 한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게 며칠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이 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으니 홍보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건 그가 원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수십 년 전 낯선 땅에서 자신에게 밥상을 내어준 누군가처럼. 그 단순한 마음이 이 복잡하고 거대한 올림픽이라는 무대 한편에서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금메달보다 오래 남을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달은 기록에 남지만 밥상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기록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 안에 남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기자가 됐을 때였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하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 이야기를 써라. 밥상에 진심이 있다고.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상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누가 차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차렸는지 그게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그 마음을 말없이 알아챕니다. 올림픽은 메달로 기억됩니다. 기록으로 기억됩니다. 몇 초, 몇 센티미터, 몇 점. 숫자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을 만들어낸 선수들의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버텨졌을까요? 훈련이고 의지이고 재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밀라노에서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느낌이 담긴 그 평범하고 소박한 한 끼. 그게 때로는 어떤 훈련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케냐 선수가 오랜만에 잠을 잘 잤던 것처럼, 브라질 선수가 경기 전날 밤 긴장이 풀렸던 것처럼, 저는 밀라노를 떠나는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밀라노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제가 가져가는 가장 큰 기사는 경기장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식당 구석의 이야기라는 걸, 수십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려한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숨긴 한 선수의 조용한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밥상,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 잠깐씩 마음을 내려놓았던 세계 각지의 선수들.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낯선 땅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곁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그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그 밥상 앞에 함께 앉아주는 마음. 손흥민이 그날 밀라노에 남긴 건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따뜻한 밥상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꼭 챙겨 드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